눈에 갇힌 외딴 선장에서 히가시노 게이고. 이른 아침의 라운지. 벽시계가 7시를 가리켰다. 맨 먼저 모습을 보인 사람은 아마미야 교스케였다. 그는 먼저 일어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본 후 스토브에 불을 붙였다. 창밖은 어제처럼 화창했다. 이야, 일찍 일어나셨군요. 방에서 나온 구가 가즈유키가 아마미야를 내려다보면서 인사를 건넸다. 아, 잘 잤어요? 제가 오늘 아침 식사 당번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아직 안 일어났나 봅니다. 수건과 칫솔을 손에 든 구가 가즈유키가 세면실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잠시 후 다도코로 요시오와 모토무라 유리에도 각자의 방에서 나왔다. 좋은 아침, 잘 잤어? 세면실로 가던 다도코로가 유리에에게 인사했다. 응, 왠지 평소보다 푹 잔 것 같아. 피곤해서 그럴 거야. 그들 목소리에 잠이 깼는지 혼다 유이치도 일어나서 방을 나왔다. 세수를 마친 유리에가 얼굴에 뭐라도 발라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자 남자 넷은 라운지에서 여자들을 기다리는 모양새가 되었다. 아마미야와 혼다는 책을 읽고 구가 가지유키는 스트레칭을 했다. 다도코로 요시오는 딱히 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지 다시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아마미야가 책에서 얼굴을 떼고 물었다. 혹시 신문이라도 오지 않았나 싶어서. 왔을지도 모르지만 가지러 나가면 안 되지. 아마미야가 말했다. 벌써 잊었어? 여기는 눈에 갇힌 산장이잖아. 그러니 신문이 올 리가 없지. 그 말을 듣고서야 다도코로는 아차 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쩌면 아마미야 말대로 정말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목덜미를 탁탁 치면서 잊은 건 아니지만 보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 설정을 엄격히 지킬 이유가 있을까 싶네 라고 말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때 모토무라 유리에가 방에서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던 그녀가 일동을 바라보며 아스코는? 하고 물었다. 글쎄 모르겠는데. 아마미야 교스케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는 아직 아스코를 보지 못했어. 그래? 이상하네. 유리에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계단을 마저 내려왔다. 일어나 보니까 침대에 없더라고. 그 후로도 못 봤고. 밖에 나갔나? 중얼거리는 혼다 유이치의 말을 그건 아닐 거야 라며 아마미야가 딱 잘랐다. 이곳이 눈에 갇힌 산장이라는 설정을 그녀가 잊었을 리 없어. 어머나, 다들 일찍 일어났네. 그들의 머리 위에서 느닷없이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다 깬 머리 모양 그대로 산발을 한 나카니시 다카코였다. 그녀는 아직 세수도 하지 않은 듯했다. 다카코, 아스쿠가 어디 있는지 알아? 하긴 알 리가 없지. 아마미야가 묻고 나서 그 물음을 스스로 부정했다. 아스코? 방에 없어? 응, 안 보이네. 대답하고 나서 모토무라 유리에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고 보니 아스코가 어젯밤에 몇 시쯤 방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먼저 내가 잠드는 바람에 그녀가 침대에 드는 걸 못 봤거든. 그럼 그 후로도 오랫동안 피아노를 쳤나? 나카니시 다카코가 머리카락 속에 손을 넣어 벅벅 긁으며 말했다. 설마 레크레이션 룸에서 잠들어 버린 건 아니겠지? 그녀는 여전히 잠이 덜 깬 표정으로 레크레이션 룸 앞까지 걸어가 문을 열었다. 밑에서는 전원이 그녀를 걱정스러운 듯이 올려다보았다. 여기에도 없는데. 아니, 레크레이션 룸 안을 들여다보던 다카코가 안으로 튀듯이 들어갔다. 그리고 몇 초 후 잠이 싹 달아난 표정으로 다시 뛰쳐나왔다. 얘들아, 큰일 났어. 아스코가 사라졌어. 레크레이션 룸.
놀라서 달려온 5명 앞에 다카쿠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런 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아마미야 교스케가 손을 뻗으려고 하는데 다도쿠로 요시오가 낚아채듯 종이를 가져갔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뭐라고 쓰여 있는데? 유리에가 물었다. 설정이 가사하라 아스코의 사체에 관해서. 사체는 피아노 옆에 쓰러져 있다. 목에 헤드폰 줄이 감겨있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다. 옷차림은 빨간 스웨터에 청바지. 이 종이를 발견한 사람을 사체의 첫 발견자로 한다. 그렇게 쓰여 있어. 글자가 삐뚤빼뚤하네. 아마도 필적을 숨기려는 거겠지. 아무튼 아스코는 살해당한 걸로 설정된 모양이야. 다도쿠로가 종이를 유리에에게 건넸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 옆에서 종이에 적힌 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네. 아마미야 교스케가 주먹 쥔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가볍게 쳤다.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설정이었어. 하지만 아스코가 살해당하는 배역일 줄이야.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카니시 다카쿠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몰래 빠져나간 거 아닐까? 혼다 유이치가 말했다. 계속 죽은 척 할 수는 없잖아. 죽었다는 사람이 산장 안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야. 그 밤중에 어딜 갔다는 거야? 그야 나는 모르지. 이 근처에 펜션 같은 걸 또 하나 빌려놓은 게 아닐까?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미야 교스케가 동의했다. 아이고, 아스코에게 아주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갔네. 다도쿠로 요시오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더니 말이야. 아니, 가사하라 씨가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요?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구가 가지유키다.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사건인 이상 반드시 범인이 있을 테죠. 사전에 계획을 알았던 사람은 범인뿐이고 가사하라 씨는 어젯밤에 갑자기 범인에게 살해당하는 배역을 지시받았을지도 몰라요. 그쪽이 좀 더 그럴듯하네요. 아마미야 교스케가 구가의 의견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어제 내가 한 말을 취소해야겠어.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겠어. 아니,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해야겠지. 그럼 우리 중에 계획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다도쿠로가 일동의 얼굴을 차례차례 훑으며 말했다.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사실은 도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군.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실은 다도쿠로가 범인일 수도 있겠네. 다카쿠가 말했다. 나는 아니야.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아마미야 교스케가 짝 손뼉을 쳤다. 계획을 아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범인이라고 부르자고. 아스코를 살해한 범인이잖아. 어차피 우리는 그 범인이 누군지 추리해야 하고. 드디어 연극이 시작된 거네. 유리이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렇지. 다카코는 아스코의 시신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어. 우리는 그 비명을 듣고 이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나 같으면 비명을 안 지를 텐데. 지른 걸로 하자는 뜻이야. 그런 말이 아니라 비명을 지를 여유조차 없을 거란 뜻이야. 기겁을 하고 네 발로 기어서 방을 나올 것만 같아. 그리고 모두에게 와보라고 손짓할 거야. 그래, 그게 좋겠다. 혼다 유이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편이 더 실감날 것 같아. 비명은 진부하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모두 달려왔다고 치고 시신을 봤어. 그 다음엔 아마미야가 의견을 구하듯이 일동을 둘러봤다. 아스코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간다? 모토무라 유리에가 그렇게 말해놓고서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아마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할 거야. 일리가 있어. 다도쿠로 요시오가 말했다. 그러니까 사체에는 남자들만 다가가는 걸로 하자.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전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서 시체를 대하는데 거부감이 별로 없어. 아마 누구보다 먼저 아스코에게 다가갈 거야. 좋아. 그럼 나는 네 뒤에서 시체를 넘겨다 보는 걸로 할게. 아마미야의 말에 혼다도 나도 그럴게. 시체라니 너무 끔찍해. 라고 말했다. 구가 가지유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다도쿠로가 피아노 옆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가공의 사체를 들여다보는 척했다. 우선 맥을 짚는 거야. 그리고 죽었다는 걸 확인해. 하지만 아직 살해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 심장 발작이 일어나거나 의자에서 굴러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혔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목에 헤드폰 줄이 감겨있는 설정이라잖아. 그러니까 살해당했다고 생각하고 기겁한 거란 말이야. 나카니시 다카코가 뾰로통하게 입술을 내밀며 항의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잖아. 네가 착각했을 수도 있고 말이야. 목에 남은 헤드폰 줄 자국을 찬찬히 살펴본 후에 결론을 내리는 거야. 역시 살해됐군 하고. 경찰에 알려야 해. 그러면서 혼다 유이치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그는 이내 두 손을 펼치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겠지만 그건 불가능해. 우리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라고 말했다.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네. 유리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라면 이렇게 묻겠어. 누구 짓이야? 범인은 우리 중에 있어. 다도쿠로 요시오가 결연한 표정을 짓는다. 그 질문에는 누구도 대답할 리 없지. 나카니시 다카쿠가 말했다. 그럼 추리를 해야겠네. 우선 범행 시각을 추정해보자. 그걸 무슨 수로 알아내? 혼다의 물음에 다도쿠로가 어제 마지막으로 아스코를 본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었다. 다카쿠가 쭈뼛쭈뼛 손을 들었다. 아마 나일 거야. 둘이서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내가 먼저 방으로 돌아갔어. 한 11시쯤이었나? 그 후로 아스코를 만난 사람 있어? 다도쿠로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다시 나카니시 다카코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스코는 그 후 얼마나 더 피아노를 칠 생각이었을까? 앞으로 1시간쯤 더 연습하겠다고 말했었어. 1시간? 그럼 12시경까지는 피아노를 칠 생각이었다는 얘기구나. 가령 그보다 1시간을 더 쳤다고 해도 새벽 1시. 범행 시각은 그쯤이겠군. 다도쿠로 요시오가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턱을 괴다가 뭔가 떠오른 듯 새삼스레 다카코를 바라봤다. 이 방을 나설 때 라운지나 식당 아니면 복도에 누군가 있었어? 아니,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불을 전부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 그 후에는 아까 일어나서 나올 때까지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당연하지. 그렇다면 다도쿠로가 팔짱을 끼웠다. 범인은 자기 방 문틈으로 레크레이션 룸을 감시하다가 다카쿠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한 후 범행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아니면 다카쿠가 범인이든지. 난 아니야. 다카쿠가 눈을 부라렸다. 그런 그녀를 무시한 채 다도쿠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아스코와 다카쿠가 이 방에서 피아노를 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있어? 저요. 구가 가지유키가 대답했다. 자기 전에 여기 들렀습니다. 그래요? 뭐 때문에요? 다도쿠로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 같았다. 딱히 용건은 없었습니다. 레크레이션 룸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보러 왔을 뿐이에요. 맞아, 그랬지. 다카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상하군요. 아스코가 있다는 걸 확인하러 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명할 방법은 없네요. 구가 가지유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외에 또 아는 사람. 다도쿠로가 물었지만 더는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이 솔직하게 밝힐 리 없지. 구가실처럼 누군가에게 목격되지 않고선 말이야. 결국 지금으로서는 범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 아마미야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르게 안도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하기야, 그렇게 쉽게 알아낼 수 있다면 이 게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속어법 정도는 사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을 일단 제외하는 거야. 하지만 범행은 한밤중에 일어났어.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혼다가 의문을 제기하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다도코로가 빙그레 웃으며 가슴을 살짝 뒤로 젖혔다. 나는 어젯밤에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아서 2시 무렵까지 라디오를 들었어. 프로그램과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있었기에 알리바이 운운한 듯 했다. 그는 프로그램 이름과 거기에 출연한 게스트 이름,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열거했다. 자, 이걸로 내가 범인이 아니란 건 증명됐지? 다도쿠로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구가 가지유키가 그의 말에 반론을 펼쳤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이라면 라디오를 들었다는 사실이 알리바이로서 유효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차분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투였다. 무슨 뜻이죠? 다도쿠로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첫째,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도 그 프로그램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뭐야, 겨우 그런 이유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산에서 내려가게 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무사히 내려간다면 그렇겠죠. 뭐라고요? 범인이 우리 모두를 살해할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일단 미뤄두기로 하죠. 둘째, 범행에 소요된 시간 말인데요. 몰래 방을 빠져나와서 레크레이션 룸에 숨어 들어간 후 아스코 씨를 등 뒤에서 습격한다. 제 생각에는 10분 남짓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도코로 요시오를 비롯해 모두가 머릿속으로 시간을 가늠해 보려는 듯이 입을 다문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래, 혼다 요이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10분이면 되겠어. 그러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다는 사실이 알리바이로 인정받으려면 단 10분의 공백도 없이 모든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죠. 프로그램에서 필시 노래도 흘러나왔을 텐데 노래 중에는 몇 분간 계속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긴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군. 즉, 범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짧다면 알리바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야. 넌센스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도코로가 혼다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그 눈길을 구가에게 돌리며 희죽 웃었다. 그 정도 주장으로 나를 제압했다고 여깁니까? 아니요. 딱히 덱을 제압할 마음은 없습니다. 구가 가지유키가 손을 내저었다. 이걸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나카니시 다카코가 말했다. 우리 중에 누가 범인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아니, 잠깐. 이게 실제 장면이라면 어떨까? 정말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 제3자의 존재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아마미야 교스케가 고개를 갸웃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봐 교스케. 다도쿠로가 어이없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네가 아까 말했잖아. 새로운 등장인물은 없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어떡해. 그건 연극 얘기지. 방금 내가 한 말은 현실에서 이런 장면과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나도 교스케와 같은 의견이야. 동료를 의심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고 싶을 거야. 설사 본심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야.
유리애가 아마미야 편을 들고 나서자 다도쿠로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설사 형식적이더라도 밖에서 누군가가 침입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하는 게 옳을지도 몰라. 혼다 유이치도 그렇게 말했다. 아니, 다들 벌써 잊은 거야? 여기는 눈에 갇힌 산장이라고. 대체 어디서 누가 들어온단 말이야? 다도쿠로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더라도 라고 했잖아. 가능성은 적어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 아마미야가 대답했다. 대체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야? 현관이나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할 만한 곳을 조사하자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주인은 온통 눈에 덮여 있어. 침입자가 있다면 발자국 따위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현실은 눈 같은 건 내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무슨 수로 발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겠어? 그걸 우리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야? 누군가 침입했다가 도망친 흔적이 있다느니 하고 말이야. 현실이 거론되는 일은 되도록 피하자. 유리애가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상냥하게 말했다. 그제야 자신의 진중하지 못함을 깨달았는지 다도쿠로가 입을 다물었다. 범인이 아직 어딘가에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예를 들면 저기. 혼다 유이치가 창고 문을 가리켰다. 저런 수납 공간이 곳곳에 있더라고. 하나하나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럼 각자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자. 하지만 개인 행동을 하면 나중에 괜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두세 명이 한 줄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게 좋겠어. 아마미야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혼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줄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한 결과 제비뽑기가 가장 공정한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당구공 15개를 테이블보로 감싼 후 각자 하나씩 꺼냈다. 번호 순으로 2명씩 짝을 이루는 것이다. 짝이 정해지는 대로 조사에 나선다. 끝나면 라운지로 집합하고 어느 사이엔가 아마미야 교수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구가 가즈유키의 독백. 살해당하는 배역이 실제로 나오다니 놀라웠다. 도고 신페이로부터 우편 등을 통해서 다시 뭔가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6명 중에, 아니 나를 제외한 5명 중에 도고의 지령을 받은 범인 배역이 숨어 있다는 건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대충 행동할 수는 없다. 범인 배역을 맡은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도고에게 보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진지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캐스팅에서 탈락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반은 연극, 반은 게임이라는 마음으로 참가할 생각이다. 그건 그렇고 가사하라 아스코가 맨 먼저 살해되는 배역을 맡은 것은 의외였다. 그런대로 연기력이 있는 그녀가 이토록 빨리 무대에서 사라지다니 아깝지 않은가. 물론 그렇다고 모토무라 유리애가 사라지면 더 곤란하겠지만 아마미야의 제안에 따라 사람이 드나들 만한 곳을 점검하게 되었다. 나도 그 정도는 아마미야 같은 녀석이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생각했지만 일단 녀석에게 리더 자격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머지않아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조를 짜서 움직이기로 했을 때 나는 유리애와 한 조가 되기를 내심 바랐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나카니시 다카코와 한 조가 되었다. 유리애는 다도쿠로와 한 조였다. 녀석, 싱글거리는 꼴이라니. 나는 나카니시 다카코와 2층 비상구를 점검하게 되었다. 다카코는 자다 일어난 상태 그대로 세수조차 하지 않았으니 화장하지 않은 민낯인 건 물론이다. 백치미에서 미가 사라지자 그저 맹한 얼굴이었다. 그런 몰골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내 옷자락을 부여잡고 이럴 때 여자라면 겁을 내는 게 보통이죠. 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제게 매달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가 범인일지도 모르잖아요. 구가 씨는 아닐걸요. 우리 단원도 아니잖아요.
단원이 아니라고 범인도 아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범인 배역은 우리 중 유일하게 이 계획에 관해 아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도고 선생님의 스파이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 스파이라. 그렇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이 다카코라는 여자, 둔감해 보이지만 의외로 본질을 꿰뚫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좀 성급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요? 추리극의 범인은 의외의 인물이기 마련이니까요. 도고 선생님이 그 점을 노려 일부러 단원이 아닌 저를 오디션에 합격시켰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네요.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것도 위험하겠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다카코는 내 옷자락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한마디 더 하자면 내가 말했다. 제가 다카코 씨를 믿을 이유도 없다고 봐야죠. 어머, 제가 범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분 나쁘게 웃던 나카니시 다카코가 부르르 떨듯이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지, 아니야. 친구가 죽었는데 이런 농담이나 하고 있다니. 비상구는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즉 외부 침입자가 있었다 해도 이 문을 통해 나가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도 나는 일단 문을 열어보았다. 문 바깥에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그 계단으로 내려가면 산장 뒤편이 나오는 듯 했다. 장화가 두 켤레 놓여 있어 우리는 그걸 신고 계단을 내려갔다. 우와, 예쁘다. 계단을 내려선 순간 다카코가 환성을 질렀다. 눈 앞에 고원이 펼쳐져 있고 저 멀리 눈 덮인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우리에게 주어진 설정과는 대조적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숨이 멎을 만큼 멋진 은 세 개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 주변은 눈이 쌓이기는커녕 화창한 날씨가 계속된 탓에 젖은 흔적조차 없다. 기껏해야 마른 자갈 위로 군데군데 희끗하게 잔설이 보이는 정도였다. 나는 벽을 따라 걸었다. 커다란 초록색 판자 같은 것이 세워져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탁구대였다. 별로 낡지도 않았고 비바람에 시달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좀 더 걸어가서 건물 모퉁이를 돌던 나는 당황해서 뒷걸음쳐 몸을 숨겼다. 모토무라 유리에와 다도쿠로 요시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주방 뒷문으로 나왔나 본데 그들이 나를 본 것 같지는 않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엿듣고 싶었지만 말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다만 다도쿠로의 천박한 웃음소리는 간간히 들렸다. 여기서 뭐해요? 어느새 다카코가 다가와 있었다. 아무것도요. 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어머, 저거 우물이에요? 다카코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을 가리키며 물었다. 나는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런 것 같네요. 그것은 벽돌을 쌓아 올린 원통형의 우물로 윗부분이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는데 나무 판자에는 빨간 페인트로 위험, 손대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옛날에는 우물물을 사용했나 봅니다. 그 시절의 흔적이겠죠. 메우지 않았나 보네.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안을 좀 들여다볼까? 그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하다고까지 쓰여 있는데요. 백골 사체가 우글우글? 나카니시 다카코가 그렇게 말하고 후후 웃었다. 설마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말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머, 매정하시네. 다카코가 뾰루통해서 말하는데 그런 표정이 조금 귀엽기도 했다. 그런데 말이죠. 가사하라 씨가 맨 먼저 살해당하는 역할을 맡은 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물었다. 안 그래도 그 점 말인데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해서 좀 의외예요. 아까 하던 이야기 연장선이지만
도고 선생님의 스파이로서는 그녀만한 적임자가 없거든요. 신뢰가 두터운 모양이군요. 그런 편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내가 얘기했다는 말은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다카코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술에 집게 손가락을 댔다. 알았어요. 안 할게요. 실은 말이죠. 아스코랑 도고 선생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남녀 관계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겠어요. 아,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라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소근거릴 필요도 없을 만치 흔해 빠진 일이다. 어때요? 놀라셨죠? 아, 네, 뭐. 나는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런데 소문이 그렇다면 이번 오디션 결과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겠군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카코는 온몸을 떨다시피 하며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했다. 아스코가 몸으로 배역을 따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연기도 별로고 얼굴도 그저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요. 아스코는 그런 말에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도 아스코가 선발된 건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사하라 씨가 극단에 들어온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글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왔으니까 한 8년 됐으려나요? 나카니시 씨는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요. 그래서 대학 중퇴예요. 그녀가 혀를 날름 내밀었다. 가사하라 아스코는 고졸이고 나카니시 다카코는 잠깐이라도 대학물을 먹었다는 말이니 사람의 학력은 겉으로 봐서는 짐작할 수 없다. 젊은 여배우 중에서는 가사하라 씨가 리더격인 것 같던데요. 그랬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라이벌이 한 명 있었어요. 아사쿠라 마삼이라는. 아, 오디션 때 줄리엣을 연기한 분이요?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그녀와 아스코는 입단 동기예요. 그리고 소위 기대주였죠. 서로 상대방을 라이벌로 여긴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앞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연기도 무척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군요. 한 명 있었다. 기대주였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분은 지금 극단에 없습니까? 나는 안 그래도 궁금하던 점을 물었다. 어젯밤 혼다 유이치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아사쿠라 마삼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 녀석은 말끝을 얼버무렸다. 나카니시 다카코는 대답을 얼버무리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어깨를 으쓱하는 등 낙담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했다. 사고를 당해서 더는 연기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고요? 교통사고였습니까? 나카니시 다카코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스키 사고였어요. 절벽에서 추락해서 전신에 중상을 입었죠. 그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어요. 아이고, 저런. 나도 스키를 타지만 그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게 언제 일입니까? 오디션이 끝난 직후요. 오디션에서 떨어진 충격을 달래려고 고향인 히다다카야마에 내려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나 봐요. 그럼 얼마 안 된 일이군요. 거참 딱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그랬다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한다. 역시 그런 이유가 있었군. 그제야 나는 혼다 유이치나 아마미야 교스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사쿠라 마사미에 관해서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뭔가가 마음에 걸렸다. 그게 뭔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갈까요? 그래야겠네요. 괜스레 늦었다가 의심받으면 곤란하니까요. 요시오는 걸핏하면 사람을 의심하거든요. 그가 살해당하는 역을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다도코로는 극단 내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는 듯하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문 바깥에 쪽지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아까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저게 뭐지? 다가가서 쪽지를 떼어봤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지면이 온통 눈에 덮여 있다. 발자국은 없다. 뭐지 이거? 무슨 말일까? 상황을 설명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범인이 붙인 듯합니다. 비상구가 안쪽에서 잠겨 있어서 범인이 이곳을 통해 도주했을 가능성은 일단 배제했지만 보조 열쇠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눈 위에 발자국이 없다면 그럴 가능성마저 지워야 한다. 나는 나카니시 다카코와 펜션 안으로 들어가서 세면실과 화장실 창문을 살펴보았다. 양쪽 모두 단단히 잠겨 있는 데다. 설령 열려있다 해도 사람이 드나들 만한 크기는 아니었다. 빈 방들도 들여다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그 정도로 확인을 마치고 우리는 라운지로 돌아갔다. 이미 아마미야 교스케와 혼다 유이치가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도쿠로 요시오는 유리에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잡았으니 일부러 느긋하게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 뻔하다. 아스코가 신던 신발이 남아있던데. 혼다 유이치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설마 맨발로 나갔겠어? 범인이 미리 슬리퍼 같은 걸 준비해 왔을 거야. 용의주도 하네. 나카니시 다카코가 감탄한 듯이 말했다. 현관 옆 사무실은 창문이 전부 잠겨 있었어. 창고랑 벽장도 들여다봤지만 누가 숨어 있었던 흔적은 없었고. 그런데 현관문에 이런 게 붙어 있었어. 아마미야가 내보인 것은 우리가 비상구 문에서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은 쪽지였다. 거기에도 지면이 온통 눈에 덮여 있다. 발자국은 없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우리가 발견한 쪽지를 그들에게 보여준 후 우리가 조사한 곳도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제 남은 건 유리의 조뿐인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아마미야는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할지 이미 예상한 듯한 얼굴이었다. 범인이 여태까지 보인 행동으로 미루어 유리의 조가 눈 위에 발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다 라느니 어쩌느니 하는 쪽지를 들고 돌아오는 일은 없을 듯 했다. 이윽고 유리의 조가 돌아왔다. 왠지 모르게 다도쿠로 요시오의 발걸음이 가볍다. 보나마나 잔뜩 폼을 잡고 그녀에게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며 돌아다녔을 것이다. 주방 뒷문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어. 그리고 식료품 창고를 들여다봤는데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은 없더라. 다도쿠로 요시오가 아마미야에게 쪽지를 건넸다. 예상했던 글귀가 적혀 있는지 아마미야는 고개만 한번 살짝 끄덕했을 뿐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건 그렇고 주방과 식료품 창고만 조사했을 뿐인데 왜 그토록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자, 이걸로 확실해졌어. 지금 이 산장에는 우리뿐이고 어젯밤에 몰래 숨어든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아스코를 죽인 범인은 우리 중에 있어. 뻔한 내용을 아마미야 교스케는 한껏 무게를 잡으며 말했다. 식당. 일단 뭐라도 좀 먹자는 아마미야 교스케의 제안에 따라 여섯은 늦은 아침을 먹게 되었다. 혼다 유이치와 구가 가지유키, 모토무라 유리에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들고 온 다도쿠로 요시오는 유리의 옆에 선 채 주방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있잖아, 자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모토무라 유리에가 남자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헤드폰 줄로 일부러 자기 목을 졸랐을 수도 있잖아. 그건 좀... 유리의 옆에 선 다도쿠로 요시오가 팔짱을 끼웠다. 그런 자살 방법도 있다고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기억이 있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 혼다 유이치가 말했다. 하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타설로 추정하는 게 옳을 거야. 그렇구나. 모토무라 유리에는 아쉽다는 표정이었다. 이것이 설사 연극일지라도
동료들 간에 살인이 발생했다는 설정에는 거부감이 드는 듯하다. 그때 주방에서 아마미야 교스케와 나카니시 다카코가 나왔다. 동료가 죽었는데 식욕이 있을 리 없겠지. 그래서 어젯밤 식사 당번들처럼 우리도 메뉴 선정에 고심했어. 샌드위치가 수북이 담긴 커다란 접시 2개를 내려놓으며 아마미야 교스케가 말했다. 각자 알아서 먹을 만큼 덜도록 해. 커피는 얼마든지 있어. 나카니시 다카코가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식사가 시작되자 다들 왕성한 식욕을 드러냈다. 아마미야도 눈 깜짝할 새 한 조각을 먹어치우고 2번째 조각을 입에 밀어넣었다. 조용한 식사가 한동안 이어졌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일단 허기는 면했는지 혼다 유이치가 의견을 구하듯이 일동을 둘러봤다. 만약 이게 현실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면 됐지. 접시에 샌드위치를 고르며 나카니시 다카코가 말했다. 당연히 범인을 찾아야지. 다도쿠로 요시오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최우선이야. 하지만 어떻게? 혼다 유이치가 묻는다. 우선 각자 짚히는 바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야. 아마미야 교스케의 제안에 맨 처음 응한 사람은 모토무라 유리에다. 미안하지만 난 전혀 없어. 아스코가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조차 몰랐는 걸 뭐. 나도야. 나카니시 다카코가 맞장구 쳤다. 잠이 깊이 들었었거든. 그래, 대개는 자고 있었겠지. 깨어 있었던 사람은 아스코와 범인, 그리고 혼다 유이치가 다도쿠로 요시오를 바라봤다. 너 정도일 거야. 너 한밤중까지 라디오를 들었다고 했잖아. 범인의 발소리 같은 거 못 들었어? 다짜고짜 그렇게 물으면 곤란해. 나는 양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단 말이야. 다도쿠로가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혼다 유이치를 쏘아보며 대답했다. 대체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 만일 실제로 이런 사태에 휘말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아마미야 교스케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나라면 무서울 거야. 모토무라 유리에가 툭 던지듯이 대답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우리 중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상상만 해도 온몸이 덜덜 떨릴 거야. 그리고 그 상상은 점점 나쁜 방향으로 번지겠지. 다음 순서는 내가 아닐까 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샌드위치도 잘 안 먹히지 않을까? 식욕이 문제가 아니라 먹어도 괜찮을까 싶어서 말이야. 우리가 독이라도 넣었다는 얘기야? 나카니시 다카코가 눈초리를 치켜 올렸다. 하지만 진짜로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다. 그렇지 않는다고 단언할 근거는 없지. 다도쿠로 요시오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식사 당번을 의심한다기보다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 듣고 보니 그러네. 아마미야도 동감한다는 투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장 식사가 문제겠어. 아니, 식사뿐 아니라 뭘 하든 그럴 것 같아. 범인은 계속 살인을 저지를 생각일까? 나카니시 다카코가 우울한 듯이 눈썹을 찡그렸다. 나도 그게 궁금해. 이봐, 범인. 뭐라고 대답 좀 해봐. 그러면서 혼다 유이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봤다. 하긴 대답을 바라는 게 무리겠지. 그런데 말이야, 살해 방법이 과연 뭘까? 범인이 불쑥 나타나서 넌 이제 아웃이야. 그렇게 말할까? 뭔가 재미난 일이라도 의논하자는 것처럼 다카코가 묻는다. 설마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 아스코의 경우도 범인이 목을 조르는 신용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범인의 생각대로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저항할 수 있으면 저항해도 되겠네? 그렇겠지. 나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말이야. 나카니시 다카코와 혼다 유이치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다도쿠로 요시오가 다소 경직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앞으로 살인극이 계속된다고 해도 다음 차례가 누군지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아마미야가 물었다. 범인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지 않을까 싶어. 누구든 죽일 수 있을 때 죽이는 시기지. 아스코가 첫 번째 피해자로 선택된 이유는 그녀가 맨 먼저 틈을 보였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살해되는 순서가 이번 연극의 대본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말해서 먼저 죽은 사람이 실제 무대에서도 먼저 사라지는 거지. 설마 나카니시 다카코가 가슴 앞에서 손깍지를 끼며 눈썹을 축 늘어뜨렸다. 그럴지도 모르지. 도고 선생님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어. 아마미야 교스케가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더욱이 먼저 죽을 수 없겠는걸? 아니야. 어떻게든 살해당하기 전에 범인을 밝힐 필요가 있겠어. 탐정력을 노린다면 말이야. 다도쿠로 요시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구가 가지유키가 사체에 관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라운지에 모여 앉은 직후였다. 시체를 저렇게 내버려 두어도 될까요? 뜬금없는 그의 질문에 나머지 5명이 반응하기까지는 약간의 틈이 있었다. 그 방에 사체가 있다는 설정이라는 것을 다들 잊고 있었던 듯하다. 상관없지 않겠어요? 잠시 후 아마미야 교스케가 입을 열었다. 오히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와서 제대로 조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럼 앞으로 레크레이션 룸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야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그 방에서 살인이 발생했다면 들어가라고 해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걸요. 그야 그렇겠죠. 그리고 구가 가지유키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결심했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레크레이션 룸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올려다봤다. 거기 가서 뭘 하려고요? 다도쿠로 요시오가 물었다. 뭘 하려는 게 아니라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요.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고 다도쿠로가 콧방귀를 뀌었다. 탐정력을 노리는 겁니까? 괜찮으시다면 다도쿠로 씨도 함께 가시죠. 좋아요, 같이 갑시다. 별다른 수확이 기대되지는 않지만 말이죠.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 레크레이션 룸으로 향했다. 그들을 올려다보던 아마미야 교스케가 남은 3사람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하면 좋을까? 포커라도 할까? 모토무라 유리에가 그렇게 제안하더니 벽에 붙은 조그만 선반에서 트럼프를 가져왔다. 옛날에 카나리아 살인사건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포커를 치는 장면이 나와. 벤 다인의 소설이지. 혼다 유이치가 거들었다. 나도 읽었어. 범인을 찾던 탐정이 용의자들에게 포커를 치자고 제안하잖아. 그는 범행 수단으로 미루어 볼 때 범인의 성격이 섬세하면서도 대담할 것이라고 짐작했어. 그래서 포커를 치면서 용의자들의 성격을 알아내자는 작전을 짠 거야. 우와, 재미있겠는걸? 하자. 나카니시 다카코가 반색했다. 소설의 소재로는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아마미야 교스케는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진상을 해명할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애초에 트럼프로 개인의 성격을 판단하는 게 가능하겠어? 나도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아. 모토무라 유리에가 조금 토라진 듯이 말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어봐야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 포커를 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범인이 순간적으로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어? 뭐 꼭 포커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그렇게 쉽게 꼬리가 잡힐 위인이 범인 역을 맡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가 그 목적을 입 밖에 낸 순간 이미 효과는 반감되었다고 봐야 하겠지만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한판 겨뤄보지 뭐. 아마미야 교스케가 그렇게 말하고는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리며 모토무라 유리의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른 두 사람도 그를 따라 자리를 옮겼다. 구가 가지유키의 독백, 사체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가 아니었다. 다시 한번 레크레이션 룸을 살펴보고 싶었다. 아침을 먹을 때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다도쿠로 요시오가 이어폰 운운한 것이 그 계기였다. 가사하라 아스코는 헤드폰 줄로 목이 졸려 죽었다. 아니, 목이 졸려 죽었다는 설정이다. 왜 범인은 헤드폰 줄을 흉기로 선택했을까? 물론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은 애초에 손으로 목을 졸라 죽인다고 설정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마침 헤드폰 줄이라는 적절한 흉기가 있기에 그걸 사용하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헤드폰 줄의 상태다. 내 기억에 따르면 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헤드폰 줄의 잭은 디지털 피아노 단자에 꽂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범인이 일부러 잭을 단자에 꽂았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가사하라 아스코가 헤드폰을 사용했다는 뜻이다. 그건 좀 이상하다. 레크레이션 룸은 방음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가? 나카니시 다카코는 피아노를 칠 때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가사하라 아스코는 헤드폰을 썼을까? 물론 거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만도 없다. 만일 그것이 중요한 단서라면 그걸 실마리 삼아 범인을 지목하고 이번 연극의 주역을 따내는 일도 꿈꿔볼 수 있다. 나는 적당히 구실을 둘러대고 헤드폰 줄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어쩌다 보니 다도쿠로 요시오가 따라붙게 되었지만 그런 녀석 따위가 내 속셈을 간파하지는 못할 것이다. 레크레이션 룸에는 다도쿠로가 먼저 들어갔다. 녀석은 이런 순간에도 선배임네 하고 싶은 모양이다. 나는 그를 뒤따라 들어가자마자 눈길을 곧장 피아노로 향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헤드폰 잭이 뽑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재빨리 다가가 바닥에서 헤드폰 줄을 주었다. 이럴 리가 없다. 아까는 분명히 피아노와 연결되어 있었다. 왜 그래요? 창고를 들여다보던 다도쿠로 요시오가 물었다. 넓이가 한 평 정도인 창고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아까 헤드폰 줄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녀석에게 단서를 제공하자니 분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요. 나는 허리를 펴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은 안 보이는데요. 다도쿠로는 쓱 훑어보기만 하고 이내 포기해버렸다. 하기야 뭐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니 흔적 따위가 남아있을 리도 없지만요. 나는 흔적이 남아있더라도 그걸 찾아낼 안목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애써 누르며 다도쿠로 씨는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갑니까? 라고 넌지시 물어봤다. 그는 폼을 잡으려는 것인지 당구대를 한 손으로 짚고 한숨을 폭 내쉬었다. 뭐 대충은요. 누군데요? 일단 녀석이 나를 바라봤다. 구가 씨는 아니죠. 도고 선생님이 극단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배역을 맡길 리 없으니까요. 그렇겠군요. 그의 견해에 감탄한 척했지만 이미 나카니시 다카코가 내놓은 의견이었다. 또 다카코는 범인 배역을 소화하기 힘들어요. 무슨 배우가 그렇게 속마음이 금세 얼굴에 드러나는지. 그건 사실이다. 유이치도 아니에요. 그는 너무 매력이 없어요. 모름지기 추리극의 범인 역이라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너도 마찬가지야 하는 말을 나는 또 애써 삼켰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모토무라 씨와 아마미야 씨 둘뿐이군요. 네, 둘 중 하나겠죠. 그건 분명해요. 다도쿠로 요시오가 자기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무척 가까워 보이던데 사귀는 사이입니까?
다도코로를 골리려는 목적 반,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 반으로 물어보았다. 순간 다도코로의 낯빛이 확 변했다. 사귄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아마 교수께 혼자 열을 올리는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그녀와 결혼해서 그 미모와 재산을 한 손에 거머쥐겠다는 환상을 품었을 테죠. 유리애가 누구에게나 친절하니까 오해하는 남자가 많아서 이만저만 곤란하지 않다니까요. 니놈이 왜 곤란한데? 아마미야 씨는 이 극단에 들어오신 지 꽤 오래됐죠. 오래된 거 하나밖에 내세울 게 없는 녀석이죠. 영 밉살스럽다는 듯이 다도쿠로가 대답했다. 그런데다가 무슨 수를 썼는지 도고 선생님이 녀석을 잘 봤어요. 들었어요? 런던 유학 얘기? 유학이요? 아니요. 극단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그쪽 연극학교에 유학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간은 1년. 거기에 녀석이 뽑힌 모양이더라고요. 정신 나간 짓이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걸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보나마나 뒤에서 손을 썼을 테죠. 아이쿠,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합시다. 다도쿠로가 집게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미야 씨가 선발된 게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 정도 연기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는 당구대의 커버를 벗기더니 공을 놓고 큐로 치기 시작했다. 폼은 그럴싸했지만 실력은 별로였다. 어제 아사쿠라 마사미에 관해서 물으셨죠? 큐를 잡은 채 다도쿠로가 물었다. 네, 그랬죠. 사실 유학은 그녀가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일이 좀 생겨서 그녀가 연극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녀석에게 기회가 돌아간 겁니다. 그가 탁 하고 친 흰 공이 이번 공을 보기 좋게 포켓으로 떨어뜨렸다. 그 일이라는 게 스키 사고를 말하는 거죠. 내 말에 다도쿠로는 움직이려던 손을 멈추고 놀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나카니시 씨에게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었다면서요. 다도쿠로가 큐를 내던지고 당구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스키를 타다가 그런 건 맞지만 사고는 아닙니다. 그건 자살이에요. 다카코랑 몇몇 사람만 모르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자살.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알 수 있어요. 활강이 금지된 곳에서 직활강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동기는요? 그거야 뭐 오디션이겠죠. 뻔한 거 아니냐는 듯한 말투였다. 글쎄, 오디션에 탈락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저는 그 오디션 결과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가 씨는 그녀의 연기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모양이지만요. 연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야 물론 다도쿠로 요시오가 자기 뺨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렸다. 용모죠. 어지간히 별난 심사위원이 아니고서는 생김새가 그런 여배우를 합격시키지 않아요. 게다가 줄리엣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맥베스 부인이었다면 평가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여배우란 들어본 적조차 없어요. 말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은 듣는 쪽이 더 불쾌하다. 그래도 연기력은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유학 이야기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기야 하지만 무대에 오른다는 건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다도쿠로 요시오가 당구대에서 내려왔다. 자, 이쯤하고 돌아갈까요? 유학 가는 곳이 런던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젯밤에 모토무라 유리에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런던이나 브로드웨이에 공부하러 가고 싶다고 했다. 그건 아마미야 교스케를 따라가겠다는 뜻일까? 그건 왜요? 다도쿠로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 녀석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녀석이라면 유리에의 진위를 확인해 줄 것이다.
나는 그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도쿠로에게 들려주었다. 예상대로 그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더니 거칠게 문을 열고는 레크레이션 룸을 나갔다. 라운지에서는 네 사람이 포커를 치고 있었다. 라운지. 구가 가즈유키와 다도쿠로 요시오까지 합세해 한동안 카드 게임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그것마저 시들해졌는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게임을 접고 각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 보통의 펜션 손님들처럼 시간을 보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깥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과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범인이 불쑥 찾아와 이 무대에서 퇴장당하는 처지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해가 기울어 식사 당번이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아침을 늦게 먹은 데다 샌드위치가 많이 남아 점심은 따로 준비하지 않은 채 지나갔다. 식사 당번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잡담을 나누는 지금까지의 패턴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살인극에 관해서는 이야깃거리가 다한 탓인지 더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나카니시 다카코가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한숨 지었다. 오늘 하루도 날씨가 참 좋았어. 이런 때면 꼭 날씨가 좋더라. 내일도 그렇겠지. 산 위쪽은 봄 스키 타기에 안성맞춤일 텐데 우리는 문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다니.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모두 환영이야. 현실은 주위에 온통 눈. 전부 새하얀색이야. 우리는 하얀색에 갇혀있는 거야. 후반부는 마치 무대에서 대사를 읊듯이 목소리에 억양을 싣고 손을 휘휘 저었다. 남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웃었다. 저녁이 준비되어 다시 모두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어째 먹기만 하는 것 같아. 아마미야 교스케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는 수 없지 뭐. 할 일이 없잖아. 나카니시 다카코가 말했다. 메뉴는 미트 스파게티였다. 테이블에 놓인 접시 6개 중 무작위로 3개를 골라 식사 당번 3명이 먼저 먹어보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 방법을 제안한 사람은 다도쿠로 요시오였다. 아침 식사 때 유리에가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데에 따른 조치였다. 물론 형식에 지나지 않고 먼저 먹는 쪽도 반쯤은 장난이다.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혼다 유이치가 지겹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야 내일 모레겠지. 기간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잖아. 다도쿠로의 말에 아직도 펜션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일깨워졌는지 다른 사람들도 씁쓸하게 웃었다. 아까 문득 떠올랐는데 이번 살인사건은 동기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 혼다의 말에 다들 음식을 먹다 말고 그를 주목했다. 동기라.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테이블을 응시하며 아마미야 교스케가 대답했다. 에이, 그런 게 있겠어? 다도쿠로 요시오가 반문했다. 알다시피 이 게임의 목적은 눈에 갇힌 산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각의 등장인물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명확히 파악하는 거야. 아침에도 말했지만 범인 역할을 맡은 사람은 누구든 죽일 수 있을 때 죽였을 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동기를 따져봐야 무의미할 것 같아. 하지만 동기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도 부자연스러워요. 구가 가지유키가 말했다. 오히려 최우선적으로 화제에 오를 만한 일이죠. 가령 가사하라 아스코 씨가 죽어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든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아마미야 교스케가 나섰다. 우리가 이 연극 속의 인간관계를 모르는데 무슨 수로 살해 동기를 따지겠어요. 가사하라 아스코라는 배우가 살해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연기하는 인물이 살해당한 건데 말이죠. 도고 선생님의 지시 중에 관계는 현실 그대로 한 연극에 출연하는 젊은 배우들로 한다.
라는 대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 나도 기억해. 나카니시 다카코가 구가 가지유키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내 생각에도 현실에 준해서 동기를 논의하면 될 것 같아. 그 편이 생생하고 긴박감이 있지 않을까? 혼다 유이치도 동조했다. 너희들 말뜻은 이해하겠지만 실제로는 동기를 따지기 어려울 것 같아. 아스코가 살해당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공의 사실인데 동기 따위가 있겠어? 아마미야의 이 말을 혼다가 반박했다. 현실의 동기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그걸 테마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반드시 해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 하긴 그러네. 아마미야가 풀 죽은 표정을 지으며 모토무라 유리에를 바라보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모토무라 유리에는 포크와 스푼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들더니 동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솔직히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스코가 죽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니.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게다가 그녀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잖아.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카니시 다카코가 입을 뾰족 내민다. 그래, 그건 나도 알아. 유리에가 어깨를 으쓱했다. 유리애가 꺼림칙해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살인의 동기를 따지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밖에 없잖아. 다도코로 요시오가 유리애 쪽을 힐끔힐끔 보면서 그녀를 옹호했다. 다들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다면 나도 기꺼이 응할게. 얼마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생각해봐. 실제로 살인사건에 휘말렸다고 해도 프라이버시 운운할 수 있겠어? 나카니시 다카코의 말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혼다 유이치도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거렸다. 좋아, 알았어. 아마미야가 체념한 듯 양손을 펼쳐 보였다. 다들 살해 동기에 관해 논의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각자 생각에 잠겼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더는 스파게티에 손을 대지 않아 저녁 식사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동기의 종류로는 혼다가 말문을 열었다. 이해관계나 원한 또는 애증을 들 수가 있겠지. 그럼 일단 이해관계부터. 아스코가 죽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빈 접시를 밀어내고 양 팔꿈치를 테이블에 얹으며 아마미야가 물었다. 금전적인 이해관계는 없을 거야. 다도코로 요시오가 대답했다. 그녀가 막대한 유산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 같지도 않으니까 말이야. 살해당한 사람이 유리에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 나카니시 다카코가 비꼬듯이 말하자 유리에는 잠옷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유리애가 죽었다고 해도 우리 중에는 이득 볼 사람이 없어. 혼다의 말에 아마미야가 자자, 아스코 이야기로 돌아가자 라고 타이르듯이 말했다. 금전적인 것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디션에 떨어진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가 나오겠지. 하지만 그걸 살해 동기로 보기는 힘들어. 망상에 가까운 바람일 뿐이지. 다도코로가 말했다. 게다가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합격했으니까 그럴 리도 없고. 다카코가 다도코로의 말을 거들었다. 그렇다면 원한이나 애증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 아마미야가 말끝을 흐린 것은 역시 별로 화제 삼고 싶지 않은 이야기여서 그럴 것이다. 아스코가 남에게 원한을 사다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모토무라 유리에가 단호히 말하고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일순 모두가 압도된 듯 했다. 원한이라는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카니시 다카코가 유리에와는 대조적으로 심드렁하게 내뱉었다. 원한을 품어야 할 사람이 되레 원한을 사거나 오해 때문에 원한을 사는 등 여러 경우가 있잖아. 원한을 품어야 할 사람이 되레 원한을 산다. 다도쿠로 요시오가 턱을 손으로 문지르며 고개를 주워거렸다.
뭐 그런 경우가 없다고 단정하긴 힘들겠지. 가령 그녀에게 주역 자리를 빼앗겼다거나. 아니, 그럼 나랑 유리를 의심한다는 거야? 가령이라고 말했잖아. 무엇보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나 했나? 그건 아니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게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을까? 아마미야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 역시 동기로는 약하겠지. 성격 이상자의 범죄라면 몰라도 말이야. 그럼 남은 건 애증 관계인데. 나카니시 다카코가 뭔가 살피는 듯한 눈초리로 일동을 둘러봤다. 떠오르는 바가 있긴 하지만 선뜻 입 밖에 내고 싶지는 않은 눈치였다. 야, 도구 선생님과의 루머를 여기서 발설해도 되는 거야? 구가시도 있는데. 다도쿠로 요시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아마미야와 유리에가 놀라서 입을 쩍 벌렸다. 그 일이라면 내가 이미 이야기했어. 다카코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다도쿠로가 혀를 찼다. 하여튼 너 입이 가벼운 건 알아줘야 해. 어차피 알게 될 일이잖아. 야, 그렇다고 굳이 미리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다도쿠르는 자신이 구가에게 쏙닥거린 사실은 잊었는지 드러나게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아, 어쨌든 더는 숨길 필요가 없겠군. 아스코가 도고 선생님과 연인 관계라는 루머가 있어. 아니, 루머가 아니라 사실일 거야. 하지만 그 일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두 사람 다 독신이니까 연애해서 안 될 이유는 없어. 모토무라 유리에가 아까처럼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연애를 했든 안 했든. 혼다 유이치가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만일 그녀 외에도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아스코를 미워했을 거야. 그 말은 그러니까 나를 의심한다는 뜻이네. 나카니시 다카코는 눈으로는 혼다를 노려보면서도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었다. 대화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눈치다. 나도 선생님을 존경하긴 하는데 그게 만일 사랑으로 번지거나 했다면 아스코를 질투했을 거라는 말이잖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되나? 하지만 여자가 다카코뿐만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유리에는 아니잖아. 유리에게는 교스케가 있으니까. 나카니시 다카코가 거침없이 내뱉은 말에 한순간 실내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모토무라 유리에와 아마미야 교스케가 당혹스러운 듯이 그녀를 바라본 것은 물론이지만 그들보다 더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은 다도쿠로 요시오였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쓸데없이. 그가 표정을 굳히며 발끈하자 다카코는 어안이 벙벙한 듯 뚱딴지 같은 소리라니. 그렇지 않지. 하며 유리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유리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다도쿠로의 얼굴이 한층 벌개졌다. 야, 초등학생도 아니고 남녀를 제멋대로 엮는 짓 좀 하지 마. 유리에게도 실례잖아.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신뢰한 적 없다고. 자,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들 반응할 거 없잖아. 요시오, 너도 그만하고. 혼다가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애를 쓰자 다카코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다물었다. 아마미야와 유리에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 어색한 공기가 테이블을 감쌌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자 아마미야 교스케가 구가 가지유키 쪽을 바라보며 구가 씨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군요. 라고 말했다. 오디션 때 처음 만났으니 할 이야기가 거의 없겠지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동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지만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에게 딱히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그게 직접적인 동기를 찾으려고 하면 토론이 제대로 이어지기 힘들 겁니다. 구가가 말을 신중하게 골라가며 대답했다. 직접적인 동기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아마미야가 물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으로 스토리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연관시키면 범위가 넓어지니까 동기를 추리하기도 수월하지 않을까요? 가령 도고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없는 단원의 이름을 활용한다든가 말이죠. 다른 단원이라면 누구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사쿠라 마삼이라는 분이 최근에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화제로 삼는 건 어떨까요? 구가가 아사쿠라 마삼이라는 이름을 꺼낸 순간 단원들의 얼굴에 긴장의 빛이 떠올랐다. 특히 아마미야 교스케는 누가 구가에게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 책망하는 듯이 일동을 둘러봤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네요. 한참이나 지나서 어색한 말투로 대답한 사람은 혼다 유이치였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할지 단순한 사고였는데 말이죠. 그러게 말이야. 좀 어렵지 않을까? 사고에 수상한 점이라도 있다면 전개가 빠르겠지만 아마미야 교스케의 말투 역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이후로는 모두가 입을 다물었고 분위기는 조금 전보다 한층 무거워졌다. 있잖아. 오늘 밤은 이쯤에서 끝내는 게 어떨까? 모토무라 유리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토론이 더 이어질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아무도 대답이 없자 분위기는 해산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저녁 식사 당번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머지 멤버는 목욕하러 가거나 라운지에서 책을 읽었다. 식사 당번인 구가 가지유키와 혼다 유이치, 모토무라 유리에가 뒷정리를 마치고 주방에서 나왔을 때에는 라운지에 아무도 없었다. 셋은 식당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유리에가 피곤하다면서 방으로 돌아가자 구가와 혼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리에의 방, 밤 11시가 갓 지났을 무렵 욕실에서 돌아온 유리에는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로 침대에 들었다. 다른 침대 하나는 가사라 아스코가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그녀는 한 번도 그 침대에 들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었다면 유리에는 이 방에서 지내기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아스코의 죽음을 가공의 사실로 인식한 유리에는 침대는 물론이고 아스코의 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유리에가 머리맡에 있는 스탠드를 끈 지 몇 분이 지났을 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위에 들리는 것을 꺼리는 듯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다시 스탠드를 켠 뒤 귀찮다는 듯 뭉구적거리며 침대를 빠져나와 문 앞으로 가서 도어락을 열었다. 그녀가 몹시 의외라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다도쿠로 요시오가 서 있었던 것이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굳어있고 창백하다고 할 정도로 핏기가 없었다. 유리에는 숨을 들이쉬며 방에 있는 시계를 힐끔 보고 나서 고개를 저었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밖에서.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다른 사람은 듣지 않았으면 해. 믿어줘. 절대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그러면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내일 이야기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 라고 말했다. 마음이 급해서 그래. 네 생각을 알고 싶어. 부탁이야. 유리에가 문을 닫으려는데 문틈으로 팔을 밀어넣으며 다도쿠로가 애원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표정이 아니라 매달리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를 더는 거부할 수 없었는지 유리에는 문을 닫으려던 손에서 힘을 뺐다. 그럼 잠깐만이야. 고마워. 화난 표정을 지으며 다도코로 요시오가 방으로 들어섰다. 유리에는 그에게 아스코의 침대에 앉으라고 권한 뒤 자신은 문을 등지고 섰다. 문은 살짝 열린 상태 그대로 두었다. 그가 갑자기 덮쳐올 경우를 고려한 것이 분명했다. 그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그러자 다도코로는 고개를 한번 숙였다가 다시 들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까 다카쿠가 한 말을 확인하고 싶어. 다카쿠가 한 말? 너와 교스케의 관계에 관한 말이야. 단원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나도 듣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저 재미삼아 떠드는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어. 사실대로 말해줘. 너와 교스케가. 잠깐만. 유리애가 그의 말을 제지하려는 듯 양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느닷없이 그런 말을 꺼내면 곤란하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유리애. 다도쿠로 요시오가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너도 눈치챘을 거야.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앉아있어, 제발. 안 그러면 내가 나갈 거야. 문 손잡이를 주는 그녀를 보며 다도쿠로가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고통스럽다는 듯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침대의 도로 앉았다. 사실을 말해줘. 그가 말했다. 구가씨 말로는 네가 런던이나 브로드웨이에 가고 싶어 한다던데. 순수하게 연극을 공부하고 싶어서야 아니면 교스케를 따라가고 싶어서야? 대답해봐 유리애. 그 소문이 사실이야? 너와 교스케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그 소문 말이야. 유리애는 문에 몸을 기대고서 미간을 찡그리며 눈을 내리떴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사실이야? 그가 재차 물었다. 아니야. 유리애가 툭 내뱉듯이 대답했다. 나 교스케를 존경해. 동경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배우로서 그렇다는 말이야. 교스케가 내게 친절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거야. 그런 좋은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녀의 태도는 누가 봐도 어색했지만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다도쿠로 요시오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유리애가 말을 마치자 그가 벌떡 일어섰다. 아, 역시 그랬구나. 그럼 현재 딱히 정해진 사람은 없다는 거지? 응. 그렇다면 다도쿠로가 다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후보로 나서도 되겠지? 농담이 아니야. 진심으로 프로포즈하는 거야. 유리애는 굳어진 표정으로 다도쿠로의 눈길을 외면했지만 이내 다시 그를 바라보며 방긋 웃더니 방문을 열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다도쿠로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지은 얼굴에서 희망을 느꼈는지 그럼 내일 봐. 하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잘 자. 그래, 잘 자. 문을 닫은 후 유리애는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그대로 잠시 서 있던 그녀는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는 생각인지 문을 열고 방을 나섰다. 구가 가지유키의 독백.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식사 당번을 함께한다는 특권을 이용해 모토무라 유리에에게 공세를 가했지만 죄다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다.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언젠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려 했지만 요리조리 빠져나갈 뿐이었다. 게다가 좋은 기회가 왔다 싶으면 어김없이 혼다 유이치가 나타나서 방해했다. 물론 본인에게는 그럴 의도가 없었을 테지만 이렇게 되면 장기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도쿄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연습에 돌입하면 그녀도 내 재능의 포로가 될 것이다. 저녁 식사 후 사리 동기에 관해 토론했을 때는 꽤 재미있었다. 모토무라 유리에와 아마미야 교스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다도쿠로 요시오는 꼴사납게도 질투심을 드러냈지만 아직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아니니 그다지 초조해할 일은 아니다. 여자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걸 나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익히 안다. 그보다 내가 아사쿠라 마삼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흥미로웠다. 마치 갑자기 뒤통수라도 맞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는 꼴이라니.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람은 나카니시 다카코뿐이었다. 그녀는 아마도 아사쿠라 마사미의 일을 사고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혼다나 아마미야는
부자연스러울 만큼 사고라는 걸 강조했다. 아무래도 다도쿠로가 말했던 자살설이 신빙성이 있는 듯하다. 내가 아사쿠라 마사미 이름을 꺼낸 것은 순간적으로 생각이 떠올라서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아사쿠라 마사미의 고향이 히다다 카야마이고 거기서 스키를 타다가 자살을 시도했거나 사고를 당했던 듯한데 이곳 노리쿠라 고원에서 히다다카야마까지는 상당히 가깝다. 국도로 이어져 있는 데다 거리도 기껏해야 몇 킬로미터 정도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도고 신페이가 설계한 이 게임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섣불리 나설 일은 아니다.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해갈 예정이다. 방에서 잡지도 읽고 여기 온 이후의 일도 메모하다가 욕실로 가보니 혼다 유이치가 먼저 와 있었다. 희뿌연 물이 넘실대는 탕 밖으로 실팍한 가슴이 절반쯤 드러나 있다. 아사쿠라 마사미가 크게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내가 탕에 몸을 담그자 혼다가 말을 걸어왔다. 아, 그거요. 나카니시 씨에게 얼핏 들었습니다. 또 다카코예요? 입이 어찌나 가벼운지. 아스쿠와 선생님의 관계도 까발렸다면서요. 혼다가 뜨거운 물로 어푸어푸 얼굴을 씻었다. 나는 다도쿠로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비밀을 숨기지 못하는 성격인가 보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완전히 방송국이라니까요. 모토무라 씨와 아마미야 씨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던데 그게 정말입니까? 뭐 그건 사실이에요. 나의 기대를 저버린 채 혼다는 그렇게 단언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에 관해서는 너무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들 있어서요. 당연하죠. 떠벌리지는 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혼다가 얼굴 앞에서 손날을 세웠다. 그런데 내가 다시 말을 꺼냈다. 혼다 씨 방은 트윈룸이죠. 그런데요. 그럼 오늘 밤 저를 좀 재워주실 수 있습니까? 내 부탁에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거야 상관없지만 왜 그러시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오늘 밤 두 번째 살인극이 벌어질 것 같아서요. 둘이 같이 있으면 범인이 찾아오더라도 안심이잖아요. 저녁 때부터 해온 생각이었다. 둘을 한꺼번에 해치우라는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범인이 권총을 가졌다는 설정이라면 그렇죠. 하지만 가사하라 씨 경우를 봐도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범인이 두 명을 동시에 죽이려면 그럴 만한 범행 수단을 제시해야 납득할 수 있겠죠. 범인이 우리 둘을 단번에 목을 졸라 죽인 걸로 해달라고 부탁해도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군요. 하지만 구가 씨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범인 역할이라면요. 구가 씨를 죽일 절호의 기회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가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내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둘 중 하나가 죽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범인이라는 게 들통나겠죠. 그거라는 이상 범인이라도 함부로 일을 저지를 수는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아무튼 둘이 같이 있으면 이로운 점이 많을 겁니다. 가령 다른 방에서 살인극이 벌어졌을 때도 서로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3자 증인을 누구로 하죠? 그건 각자 알아서 정하죠. 혼다가 입 언저리까지 몸을 탕에 담그고 수영하는 것처럼 물을 휘젓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럼 그렇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알았어요. 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증인도 정해두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혼다는 욕조를 나갔다. 밑에서 올려다보니 그의 널따란 등이 마치 벽처럼 보였다. 그가 나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아마미야 교스케가 욕실로 들어왔다. 말은 체격인 줄 알았는데 옷을 벗으니 혼다 못지않게 건장했다. 아마미야는 연극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하나같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내용이었는데 아마 일부러 그런 무난한 화제를 꺼냈을 것이다. 그렇게 따분한 대화나 주고받을 요량이면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낫겠다 싶었지만 그 나름으로는 신입인 나를 배려하느라고 그랬을 터였다. 전형적인 리더 타입이지만 대성할 제목인지는 의문이다. 나는 그에게 런던 유학에 관해 물어봤다. 그는 일순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대신 제가 가게 될지 어떨지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런 그의 표정을 보며 오라 하고 생각했다. 그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학에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아마미야와 함께 욕실을 나오면서 시계를 보니 11시 15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로서는 꽤 오래 있었던 셈이다. 아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목욕을 너무 오래 해서인지 목이 말랐다. 냉장고에 아직 캔맥주가 많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미야에게 같이 마시자고 권했지만 그는 아니요, 오늘 밤은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고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런데 도중에 걸음을 멈추더니 방에 들어가기 전에 라운지와 복도의 불을 꺼달라고 집요할 정도로 여러 번 말했다. 주방에 들어가는데 머리 위에서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의 방이다 하고 직감했다. 나는 주방 문 뒤에 몸을 숨기고 몰래 2층 복도를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다도쿠로 요시오가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왠지 모르게 들떠 보이는 건 내 기분 탓일까? 이윽고 녀석은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맥주나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도쿠로 이 자식, 발칙하게 유리의 방에 숨어든 것인가? 설마 하면서도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러나 도중에 급히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유리애가 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보자 싱긋 웃고는 세면실로 향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그녀를 뒤쫓았다. 그리고 세면실 앞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저기... 네? 유리애가 상큼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운 여자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나름의 빛을 발하는군. 새삼 그런 생각을 했다. 일단 다도쿠로 요시오가 그녀를 덮쳤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저 부탁할 일이 있는데요. 뭔데요? 저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증인이라니요?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어렸다. 나는 조금 전에 혼다 유이치와 나는 대화 내용을 유리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만일 내일 아침에 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혼다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유이치도 이 일을 알고 있죠? 네, 동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리에는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다카쿠를 제 방으로 부를까 봐요. 라고 말했다. 마음 정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리에는 과장스럽다고 할 만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정말 나카니시 다카코를 방으로 부를 생각은 없어 보였다.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눈 뒤 나는 아마미야의 부탁대로 라운지와 복도의 불을 전부 껐다. 이렇게 어두우면 유리애가 세면실을 나왔을 때 곤란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쓸데없는 걱정인지도 몰랐다. 거의 손으로 더듬다시피 해가며 혼다 유이치의 방문 앞에 다다랐다. 노크를 하자마자 문이 열렸다. 혼다는 위아래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늦었네요. 증인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누구로 했어요? 유리애 씨요.
네? 혼다가 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다. 방으로 찾아갔습니까? 이런 시간에? 아니요, 세면실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어요. 난 또. 혼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쓴 웃음이 나왔다. 이 남자, 보기와 달리 여자에게 보수적인지도 모르겠다. 다도코로가 유리의 방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 말았다. 혼다 씨는 증인으로 누구를? 저요? 저는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구가 씨가 유리에게 말했다면 그걸로 충분할 테죠. 제 말이 거짓이면 어쩌시려고요? 그렇게까지 의심할 생각은 없어요. 구가 씨가 범인이라면 그건 그때 일이고요. 시원시원하군요. 그런데 말하면서 나는 실내를 관찰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방이 좁았다. 창문 쪽 벽에 조그만 테이블이 붙어 있고 그 양쪽으로 침대가 2개 놓여 있다. 오른쪽을 혼다가 사용하는 듯 했다. 침대를 움직여서 둘 다 문에 딱 붙이죠. 내 제안에 혼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건 왜요? 밤중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요. 그래야 알리바이가 성립하죠. 그럼 그렇게 하죠 뭐. 나와 혼다는 침대 2개가 각각 문을 반씩 막도록 옮겨 놓았다. 그러면 둘 중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을 깨울 수밖에 없다. 침대와 멀어진 테이블도 옮겨다 놓았다. 코를 골지 모르는데 참아주세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에 위스키라도 한잔 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혼다는 곧장 침대에 들었다. 보채기도 뭐해서 나도 포기하고 자기로 했다. 스탠드를 끄기 전에 시계를 보니 11시 40분이 되기 직전이었다. 잠시 선잠이 들었나 보다. 짧은 꿈을 몇 개 꾼 것 같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무슨 소리를 들은 듯도 하다. 옆 침대에 누운 혼다 유이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몇 시나 되었는지 궁금해서 시계를 보려고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잠깐은 불을 켜도 괜찮겠지 싶어 스탠드 끈을 잡아당겼다. 그런데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끈을 당겨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왜 그래요? 혼다가 물었다. 잠에 취하지 않은 목소리였다.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시계를 보려고 스탠드를 켰는데 불이 들어오질 않아서요. 혼다가 굵은 팔을 이불 밖으로 내밀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자신의 손목시계를 집어들었다. 버튼을 누르자 액정 화면을 비추는 조그만 등이 켜졌다. 11시 55분이네요. 아직 그것밖에 안 되었다는 말투로 말하고 나서 혼다는 시계를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으며 슬며시 웃었다. 역시 편히 잠들지 못하시는군요. 바로 옆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탠드 어떻게 된 거죠? 고장났나 봐요. 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런가요? 줄을 몇 번이나 잡아당겨 봤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다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무래도 잠이 달아나 버린 듯 눈이 말똥말똥했다. 혼다 쪽에서도 잠든 듯한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몸을 뒤척거리며 또 몇 분이 지났을 무렵이다.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다. 눈을 떠보니 스탠드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아니, 뭐야 이거? 혼다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눈이 부셔 얼굴을 찡그리며 스위치를 껐다. 이상하네. 어떻게 된 일이지? 고장이라니까요. 이제 정말 잡시다. 귀찮다는 듯이 말하고 혼다는 돌아 누웠다. 나는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눈을 감았다. 모토무라 유리에의 방. 다도쿠로가 왔다 간 후 일단 방을 나왔던 유리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몇 분이 지났다.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침대 다리가 삐걱거렸다. 잠시 후 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다도쿠로 요시오 때보다 한결 신중한 소리였다. 유리에는 스탠드 스위치를 켰다. 그러나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왜 이러지? 그녀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문 앞까지 갔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다. 대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2번 들렸다. 다시 누구세요? 하며 유리에는 도어락을 풀고 문을 빼꼼 열었다. 그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와 동시에 유리애가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문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미끄러지듯이 들어와서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팔다리를 버둥거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2 그림자가 겹쳤다. 잠시 후 유리애는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다. 침입자는 아스코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몸을 질질 끌고 방을 나갔다.